소득에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돈 내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3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새 재난지원금 말이 많더라고요. 네, 넌 얼마 받았냐? 그거 뭐 100만 원 받는 거 아니야? 어디다 쓰냐? 뭐 또 100만 원이야. 쓰는 거야 각자. 가족 쓰. 아, 그렇지. 저희 4인 가족이니까 100만 원. 뭐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어서 누구 뭐 혜택이 뭐 그거밖에 없고 지방에 뭐 어디는 뭐 더 나온다. 경기도 더 나온다 뭐. 이게 5세 미만 자녀 있으면 또 더 나오고 그래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신청하셨어요? 전 100만 원 받아서 네. 잘 쓰고 있죠. 어디다 쓰고 있어요? 이게 카드로 제가 쓰는 카드로 받아가지고 지원금이고 뭐고도 모르겠고 주차하면 주차요금도 재난지원금 나가고 밥 먹으면 사무실에서 일할 때 밥 먹으면 그거 나가고 그래서 네. 사실 그래도 문자 오잖아 딱딱.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는 재난지원금으로 쓰고 싶고 네. 이거는 아닌 걸로 그냥 내 돈으로 쓰고 이게 구분이 안 돼. 카드로 그냥 순서대로 100만 원 긁는 거 되고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가서 탁 긁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애들 가족 데리고 외식 이런 것 좀 할까 했는데 아직 못했어요. 아 그래요? 아직 못하고 소고기는 샀다. 그거 알아요? 뭐요? 지금 소고기가 가격 한우가 역대 최고가에 비싸다고? 왜? 소비가 나 같은 사람이 많은 거야. 그냥 이 돈 생겼으니까 우리 소고기 사 먹자. 그래서 소고기를 엄청 사 먹는데 미국서 수입도 지금 좀 줄었고 그래서 지금 한우 가격이 엄청 최고가 수준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제 요거 지원금 소진 다 되면 쓸데 없으면 이제 한우 못 사 먹고 그러면 이제 좀 안정화될까? 이게 수요 공급이 작동하는 시장. 우리도 소고기 많이 샀어요. 그래서 소장님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나 봐요. 경제권? 네. 그러니까 카드로 신청해갖고 본인이 쓰지. 제가 저거잖아요. 아무나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된 카드로만 나와. 세대주로 돼요. 그래서 제가 세대주 돼 있어서 카드를 달라고 안 해요? 어 집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카드 내놔라. 신청했냐? 그러니까 집사람도 쓰죠. 근데 네. 저는 저희 집사람 카드도 있으니까 뭐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으로 그냥 별로 의미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아 그래요? 그렇다고 집사람 카드를 써도 되지 뭐. 요새 뭐 다들 보니까 그래서 뺏기신 분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 이거 받아가지고 뺏겼다고? 재난지원금. 그 얘기 난 웃긴 것 중에 그거 있었어요. 뭐요? 재난지원금이 머릿수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4인 가족. 그렇죠. 애가 중학교 2학년 애가 내 재난지원금 주세요. 했다는 거야. 자기 몫에 자기 몫 달라고. 이거 4인 가족이니까 25만 원 내 재난지원금 아니냐. 이 돈으로 나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런 거지. 그 집 엄마는 너씨 이제 하숙비 내일부터 내. 그렇게 해서 묵사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애들은 그런 요구는 안 하더라고. 그래 귀하의 집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나한테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애들이 했으면 네. 저는 주는 거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재난지원금 기부도 할 수 있는데 기부하는 것보단 내가 소비하는 곳에 가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주자.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는 네가 쓸 돈은 너 먹는 거 뭐 하는데 이만큼 쓰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저는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집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당신이라면 우리 애들이 이거 재난지원금 자기 몫 달라고 뭐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콱? 왜 줘? 딱 바로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세대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사장님은. 그냥 뭐 요즘 사람이 흐리멍텅해요 제가. 자 아무튼 재난지원금 때문에 요새 만나면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좋은 곳에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난지원금 요새 코로나 이후에 사람을 잘 안 만나니까 한턱 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오롯이 우리 가족들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첫 번째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계약 해지 당해서 억울한데 위약금도 다 안 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가격 급변동할 때 계약 성립과 해제 여부를 다루는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가계약금만 보내도 계약 성립 여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다툼이 있고요. 또 위약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세금에 대한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가계약금만 지급이 돼도 계약이다. 계약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계약금 중에 일부로서의 가계약금이냐에 따라 법리 해석이 좀 다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마 공인중개사분들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약금의 범위가 뭐 계약금이냐, 뭐 아니면 지급받은 돈을 기준으로,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책정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해약금에 대한 기준도 또 달라져요. 자, 그래서 나머지 계약금을 다 줘야 되냐, 받은 거에 대한 배액만 배상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은 또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한때 권리금 관련돼서 권리금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요즘 권리금 받게 되면 특히 법인하고 거래하는 경우에 무조건 세금, 이렇게 신고 납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계약 해지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도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할 건지,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할 건지, 또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원천징수 의무는 또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계약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소득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의 얘기들을 들어본 거 없으세요? 저는 하도 이런 경험이 오래돼서 근래에는 이제 제가 필드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경험 사례들을 그렇게 많이 접해보진 못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매수자가 계약금 주고 샀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아니다. 매도자가 이거 괜히 지금 파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계약금 받은 거 배액 배상해 줄 테니까 자, 이거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아니 계약금만 돌려주는 건 안 되고, 그러면 좋아요, 위약금 주세요. 그랬더니 위약금 중에서 알고 보니까 당신도 요거 그 세금을 내야 된다고,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우리 서로 없던 일로 하면 뭐 그거 안 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실 매도자가 이런 식으로 매수자를 유인한 거지. 근데 그 시절은 지금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근거가 서로 말만 우리 했다 얘기 안 맞추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거 거래 계약했다 해약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걸 서로 얘기 안 하면 아무 근거 남을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싸바싸바 하는 행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분이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을 냈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경험이 굉장히 오래전에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렇죠. 또 한 번의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요거는 한 5, 6년 전쯤의 사례인 것 같은데, 이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다 썼어요. 가계약이 아니야. 계약서 썼는데 이 경기가 5, 6년 전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이제 이거 괜히 비싸게 산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계약을 처음엔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 주 계약 썼는데 보니까 누르고 싶은 거야. 해약을 이제 해달라고. 계약금 준 거 돌려주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계약금 다 쓰고 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딴 거 뭐 하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냥 보통은 그럼 넘어가잖아요. 소송을 한 거야. 내 계약금 되는 거 다 내놔라. 그래서 소송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소송이 이제 결과가 나오고 본 적 있죠. 난 놀랐어. 왜요? 난 그거 다 그냥 당연히 그건 위약금이니까 계약금 10% 떼고, 그거는 이제 계약금 준 거 다 아예 돌려줄 필요 없다. 보통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고, 그렇죠. 이제 그 금액을 이제 보통 위약금으로 정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계약서상에 써져 있잖아요. 써져 있지. 그래서 새겨져 있지.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매도자는 뭐 계약금을
100을 상환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약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다 써져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 명시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판결도 돌려줄 필요 없다 알 줄 알았는데 조금 줬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요? 판사가 좀 이제 그게 그래서 이게 항소심 가고 대법까지 가고 뭐 항소심 가고 뭐 어쨌으면 이제 그 위에서는 또 다시 조정을 해서 뭐 완전히 이기고 할 수 있을지 몰랐겠지만 그냥 1심 재판부가 좀 주세요. 주라고 했나 봐. 화해를 했나 어쨌나 그래서 뭐 계약금 그 당시에 한 6, 7천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천만 원 빼고 나머지 일부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주변 지인분이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막상 판결이 가니까 이렇게 다 떼지도 않는 경우도 나오기도 하는구나. 그런 경험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위약금에 대한 부분도 세금이 따라 붙는다라는 얘기를 갖고 좀 해볼 텐데 네. 일단은 그것도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위약금이 소득이죠. 그러니까. 네, 돈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소득에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뭐 돈 내놔. 줄 거 없거든. 세금 무섭습니다. 이 네. 국가는 엄청난 동업자야. 일단 돈만 벌면 내 몫은. 항상 그렇죠. 근데 이 세금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대부분 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실거래가 신고를 안 했으면 사실상 양방 합의에 의해서 해지한다고 해도 그걸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 근거가 남잖아요. 그럼 계약 해지가 되면 위약금이 주고받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 결국은 세금에 대한 문제도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세금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22%의 기타 소득세로 해서 원천징수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가산세가 또 10%까지 붙을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천징수를 해버려야 되네. 그렇죠. 원천징수 해야 돼요. 네. 다만 매수자가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죠. 이미 줘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가 매수자에게 없고, 네. 신고해야 되네. 그렇죠. 네. 매도자가 해야죠. 매도자가. 네.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참 이거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수익 금액에다가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하면 소득 금액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22%가 기타 소득세입니다. 엄청난 세금이죠. 또 필요 경비가 별로 없잖아요, 이거. 왜 있지? 중개사무소에서 거래했으면 이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항상 계약했는데 해지하고 싶어하고 계약 해지를 해. 그러면 중개업소 니들은 한 게 뭐냐? 나 못 샀는데 수수료 안 줄래? 이제 이렇게 보통 나오죠. 한 일도 없는데 중개 수수료 왜 줘요? 근데 사실 중개사분이 계약을 하면 중개보수 청구권 생기는 거잖아요. 해제를 하더라도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거죠. 있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수수료 줘야 되면 필요 경비 넣어야지. 그러네. 네. 아, 네.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뭐 좋은 팁이야. 이제. 아니 안 그래도 안 주려고 그러는데 세금으로 내실 거 수수료로 달라고. 그거 22%.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례 그런 거는 넣을 수도 있다. 필요 경비. 그렇죠. 네. 자, 반면에 필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수익 금액의 8.8%가 기타 소득세로 과세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8.8%가 더 싸다. 이걸로 낼 수 있으면 이거 내는 게 낫겠는데? 일단은 계산을 뭐 여기다가 기사에 다 실지는 않았지만 계산해 보면 둘 다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세금에 대한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야 나중에 가산세 10%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우리가 요게 바뀌었잖아요. 실거래가 신고 의무도 원래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 작년에 많이 이슈가 된 게 이 자전거래. 그래서 계약 신고 가격으로 높게 찍어놓고 해제를 해서 실제 거래는 안 했지만 거래 신고 가격만 이렇게 찍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우리 별별세대 할 때도 이게 실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교란할 수 있을 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엄연히 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바뀐 게 해제하면 해제도 신고하게끔 안 하면 이제
과태료 물게끔 그렇게 됐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럼 해제한 것들이 다 찍히면 뭘 할 수 있냐면 해제한 것만 찾아서 위약했냐 안 했냐. 사실 위약금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 상관 합의에 의해서 그렇죠. 해제를 하긴 했지만 매수자가 안타까워서 그냥 다 돌려줬어요. 해제를 하긴 했지만 매도자분이 안타까워서 그냥 위약금 안 받고 끝냈어요. 뭐 이렇게 넘어간 사례가 아니라고 하면 다 이제 캐서 돈 내놔 할 수 있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례가 얼마나 많겠긴 하면 많지는 않겠지만 해제 사례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찾아내기가 쉽다는 거. 이제 찾아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보통은 이런 거 신고해서 찾아냈잖아요. 이게 악감정이 생겨서 이놈 새끼 봐라. 나한테 위약금을 받아먹고 소득 신고 안 했다 이거야. 이제 그런 거 아니고서는 사실 이제 알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없고 또 이제 뭐 거래 관계 과정에서 이 내용 해약된 거 안 거 이런 사람이 찔러서 뭐 그런 거 아니고서 밖에서 볼 때는 이게 해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해제에 대한 기타 속수 냈는지 안 냈는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근거 실거래가 신고가 해제 관련해서 되면서 이제 근거가 하나씩 드러나겠구나. 네, 이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낌으로는 이제 이슈화가 돼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또 3년쯤 썩혀놨다가 묵혀놨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효소가 잘 이렇게 퍼져서 맛있게 익을 때쯤 되면 이렇게 통지서 보내는 걸로. 네. 국세청이 잘하는 일이죠. 네. 이거 그때 위약금 주고받으신 거 부분 소명하세요. 네, 소명하세요. 네, 소명하셔서 안 하셨으면 세금 내세요. 네. 아이고 왜 그때 안 하셨어요? 대체 과태료 얼마예요? 해서 보내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요. 뭐 각자의 입장에 있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제, 그리고 또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계약 해제하고 나서 중개업소 못 받는 경우 필요 경비를 인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면 괜찮을 것 같고 좋은 협상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일기 신도시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분당하고 일산을 대표적으로 끄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물론 딴 데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네. 일기 신도시 하면 분당 평촌 네. 뭐 이 순서로 원래 그렇죠. 이제 보통 봤는데 네. 이 평촌이 좀 이 규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더 작아서 그런지 근데 부천 5대 신도시 하면 그러고 보니까 삼본이나 상동 뭐 이런 쪽은 살짝 좀 약간 약하네. 그죠? 일기 신도시에서도 네. 잘 언급 안 되고 그냥 분당 일산만 계속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분당 일산만 얘기 나와. 그래서 분당이 일단은 뭐 천당 밑에 분당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일기 신도시에서 성공한 신도시로서 평가받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일산하고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당은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일산도 이제 집값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는 내용 갖고 준비해봤는데요. 뭐 일산의 대장주였던 킨텍스 원시티 등 킨텍스 주변 매물의 전세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 가격은 2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시켰고요. 최근에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또 GTX A 노선, 대곡 소사선 연장 등 호재가 작용하면서 4년 전 분양할 때보다 굉장히 많은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일산에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건지 아니면 지속된 가격 상승의 결과인 건지 이런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한 곳은 일기 신도시 일산이 아니죠. 아, 그런 건가요? 네, 지금 원시티나 여기는 이제 지금 새로 들어간 새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일산이 사실 핫하긴 핫해요. 어떻게 핫하냐면 원래 좀 소외됐었거든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 안에서도 검색어 중에 일산이 30위권 안에서 없거나 되게 미미했었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10위권 안에 항상 들어있고 뭐 5, 6위권 안에 그러니까 일산에 대해서 검색해본 사람이 되게 많죠. 검색은 곧 뭐다? 수요에 대한 관심과도 직결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에 지금 올해부터 들어서 막 되게 핫하고 이랬던 지역들은 이제까지 좀 눌려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제 말 그대로 일기 신도시 일산에 무슨 마을 이런 곳들 가격들이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산은 뭐냐면 GTX 그러니까 호수공원에서 지나가지고 킨텍스 입구 가면 그 주변에 진짜 이 50층짜리 40몇 층짜리 아파트들로 이렇게 성을 쌓듯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보여요. 킨텍스 주변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이런 주변에 거기에 지어진 단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꼬매 그린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이제 가장 대표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원시티라는 곳이거든요. 이 원시티가 이제 몇몇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르에서 이렇게 지은 건데 여기가 이제 지금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 이쯤 분양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분양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기준으로 싸지 않았거든요. 얼마였냐면 이게 40몇 층이라 그랬잖아요. 용적률도 높아요. 이제 주상값처럼. 근데 되게 넓게 잘 졌어요. 그러니까 막 34평이 방 4개. 근데 막 방 5개 막 5개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엄청 구조도 되게 끝내주게 잘 나오게 이렇게 짓긴 지었는데 그러나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2020년 19년 분위기가 아니라 2016년이면 지금 요번에 난리난 흑성뉴타운이나 롯데캐슬 에듀폴에 이런 애가 가점 뭐 10몇 점짜리 들어오고 그러더니 진짜 경쟁률 9대1 몇 대 1 안 나오고 막 그 미계약 나오고 미달은 아니지만 그러던 시절이야. 근데 그때 흑석동 분양이 20평형대 분양이 5억 3천 그랬거든요. 5억 몇천 그랬거든요. 근데 킨텍스 분양가 그때 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지 않았어. 이 금액에 분양이 잘 될까? 막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꾸역꾸역 다 분양하고 뭐 이제 인기 있는 것들 여기는 한강도 보일 거예요 이런 거는 막 프리미엄도 얘기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아무튼 일산 안에서도 신축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주목해서 얘기했던 게 GTX가 들어올 거다. 근데 GTX 여기 이 킨텍스 주변 신텍스 안에서도 이 원시티 주변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서 요거 타면 서울역까지 그다음 삼성역까지 금방 갈 수 있어서 여기는 조금 다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 지역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대를 리딩해가는 소위 말해서 대장 형님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죠. 어디에 있냐면 동탄 이신도시에 가면 있죠. 동탄 이신도시에도 동탄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원 저 남북권역에 있는 어떤 대표적인 주거 지역. 그래서 실제 뭐 동탄 신도시에 삼성전자 다니는 분들, 수원 다니는 분들 많이 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던 지역이 동탄 2가 들어오면서 SRT, GTX, 동탄역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 중심으로 가격들이 다른 지역과 완전 차별화되는 가격대를 보이면서 가격이 앞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우포환이라고 대표되는 그 지역의 아파트는 30평대 아파트 10억. 뭐 이제 그러면서 이끌어가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런 현상이 어디에도 지금 똑같이 나타난다. 일산에도? 여기 일산에도 GTX 중심으로 일단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받아먹고 있는 애가 누구? GTX 여기 신설될 지역 중심에 있는 신축 새 아파트. 이제 얘네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놀랐어요.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달 9억 7천에 실거래됐다. 그러니까 GTX 역세권의 새 아파트 대장 리딩 단지는 여기도 이제 10억.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균형추를 맞춘다라고 해야 되나? 각대 좀 맞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얘는 뭐냐면 항상 그렇잖아요. 형님 효과가 생긴다는 거. 야, 이 동네 형님이 얼마야? 그러니까 우리는 형님이 이만큼 이 형님 가격이 얼마가 주면 쫓아간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그렇죠. 이제 서열화되는 모습들. 이제 요 뒤에 이 GTX 넘어가면 이게 무슨 말 이제 원시티 이쪽 넘어가면 원마운트 있고 그 뒤에 이제 무슨 마을 있고 있거든요. 이제 쫓아가는 우리도 마을버스 한번 타면 GTX 가면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 쫓아갈 거야. 이러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의미가 있다. 뭐 이제 여기 물량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세도 쌌거든요 입주할 때. 근데 이제 물량들 어느 정도 소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기존의 일산에도
일기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일기 신도시에도 뭐 가격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이다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사실 그렇죠. 왜 뭐냐면 3기 신도시 때문에 일산은 죽으란 말이야. 이제 짜부가 맞아. 돼서 그 얘기가 되게 많았지. 계속 그랬었는데 이게 일산이 그래도 이제 계속 관심이 이렇게 있다는 게 다들 다른 데들 너무 올랐잖아요. 뭐 창릉 신도시 옆에 이제 새로 나오고 대곡도 이제 개발하고 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2020년에 2021년에 큰 어떤 부동산의 테마는 풍선 효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안 올랐던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안정화되면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거고 그 전세 가격은 매매가의 하방을 뒤져주면서 받쳐질 거고 또 그리고 이게 참 이 부정할 수 없는 게 투기 수요, 투자 수요 다 좋은데 이번 상승장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되게 배불러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불러. 근데 그걸 못한 분들은 되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막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싶어서 자꾸 이 비규제 지역의 수요층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가서 여기 일산은 아직 뭐 규제도 없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러면서 가서 이제 받쳐주고 있는 거죠. 주동대창 지역에서도 해제가 됐으니까. 예, 이제 그런 수요들이 아마도 당분간 조금 유지가 되면서 계속 뿔렁뿔렁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자, 일산에 사셨던 분들 중에 딴 데는 다 올랐는데 일산 집값만 안 올랐다. 3기 신도시를 일산 앞에다 전화갖고 우리가 피해가 극심하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위로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일산까지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불안한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이런 저 낡은 아파트들 관심도 없었던 거 저거 전 안 올라. 내가 10년을 봤는데 안 올라. 근데 걔도 오르면 이제 야, 정 안 되면 저거라도 사야지 생각했었던 진짜 실수요자분들은 내가 저 창릉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창릉이 안 되면 나중에 저 비싼 걸 저 돈 주고 사야 되나. 사실 그 경험들을 서울에서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이미 하셨죠. 서울의 재고주택들, 중고주택들, 자 이걸 누가 저 돈 주고 사냐 하다가 청약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걸 더 주고 가서 사는. 이 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해도 참 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자 박탈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인천의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은요, 서울은 대부분 아파트가 보합인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반면에 서대문구, 구로구, 관악구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보다 0.08% 올랐고요. 인천은 0.15% 오르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전세 가격은 미미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집주인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없어서 그렇고, 또 동시에 월세로 많이 전환이 돼서 전세 매물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보면 뭐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3구 이외의 아파트 가격은 보합 내지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고, 경기도나 인천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같고, 자 이런 상태에서 경기도, 인천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은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교통 호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든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그냥 그런 호재는 항상 상승 장에서는, 오르는 장에서는 다 이유가 되는 거죠. 안 오르는 장에서는 아니 이런 좋은 일들도 있는데 왜 이 동네는 계속 저평가야, 안 올라,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2020년, 21년까지는 그냥 좀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지역들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쫓아가는 풍선 효과가 큰 테마일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풍선 효과 얘기 많이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수용성, 그러니까 경기 남부 쪽 지역들 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3월 초 중순 넘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이 GTX B 라인 따라서 인천 쪽으로 좀 움직이면 인천 되게 핫하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송도 이런 데 난리 났다. 그리고 인천 경인 라인에 있는 재개발들 이런 신축들 중심으로 해서 뜨겁다. 부천 이제 그런 것들이 기사에 나오다가 코로나 나오면서 샥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런 모습 보이니까 이제 그런 바람이 있던 지역들 중심으로 여전히 수요층들의 움직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감정원 또는 KB 리본의 자료도 그렇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봤었던 내용에는 인천은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좀 꺾였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기사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데이터긴 하지만 약간 해석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보면 강남권역은 마이너스고요. 강북권역은 보면 플러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리본 21일 자료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플러스 0.03이에요. 올랐다는 얘기야. 일단 플러스야. 그것도 나는 되게 놀랐고. 그리고 이제 경기는 플러스 0.11이에요. 그래서 상승폭을 오히려 키웠대요. 그러니까 이건 풍선 효과가 계속 드러나는 거고 이제 지난주에 되게 많이 상승폭이 컸던 데가 안산 상록이라든가 부천 좀 전에 이제 경인 라인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남양주 뭐 0.24% 오르고 그래서 좀 상승장에서 서울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작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이 10개월 그래프 보면 어땠냐면 서울은 빨간데 옆에는 파란색 이런 것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수도권 똘똘한 한치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오르는 데는 오르는데 수도권은 팔려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서울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너무 싸다. 이제 이런 지역들로 이제 또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투자의 흐름이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풍선 효과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남 3구만 올라갔던 게 아니라 이제는 강남 3구가 어느 정도 주춤하는 동안에 다른 지역들이 이제 쫓아서 수준이 올라가는 전반적으로 한 등급 가격 수준이 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코로나 위기에 관련돼서도 금방 복귀가 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안심은 하지 않아.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네. 이 코로나로 인한 이게 아무튼 코로나는 진짜 판단할 수 없는 큰 변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또 뭐 크게 변수들이 나올지 이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그렇다라는 얘기 가지고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반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장에 또 두 가지 이야기가 공존하는데요. 이 시국에 도대체 누가 집을 사는 거냐, 부동산 거래 절벽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꽁꽁 얼어붙은 서울 주택시장 4월 매매 전달 대비 42% 거래량이 감소했다. 용산 미니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기존 매수자는 대기자로, 청약 대기자로 전환되었다. 당분간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청약시장은 과열돼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라는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의 인터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청약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기존 주택의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집값과의 간격은 여전히 크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 주택 매수 대기자들도 청약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주택시장은 위축되고 청약시장은 더욱 과열되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또 서울 용산의 미니 신도시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기존 주택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들의 관심도 역시 팽팽한 대립일 것 같은데, 자, 요새 정말 조용한 건지 조용한 편이에요. 에 대해서 네. 이게 확실히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수도권은 안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긴 조용해, 이 동네는. 그런데 강남은 강남은 마이너스 조용해요.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방은
어우 빨갛더라고요 진짜. 뭐 특히 이슈에 나오는 지역들. 청주. 제가 가봤거든요. 아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구는 어때요? 더 조용해요. 대구 네, 네 조용하고 좀 이따 나눌 건데 얘기 나눌 건데 또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된 얘기 다시 나눌 건데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분양권에서 뭐 다른 쪽으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것도 감지되고 있고 제가 요새 전국적으로 다니잖아요 강의를.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오세요. 궁금하잖아요. 저 못 가보니까 그래서 만나 뵙고 여쭤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들 해주시는데 어우 지방의 뜨거운 시장들은 굉장히 뜨거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서울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강남 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조용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또 가끔 방문이 오더라도 그냥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이야기만 하시지 적극적으로 매수로 나서는 분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 자 일단 정말로 조용한 거냐에 대해서 지역별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뭘 또 그렇게 아니 될까요? 물어보고 네. 그런가 보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감염병 위기로 뭐 경기 부양, 그래도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했고요. 뭐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세계 경기는 위축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뜨겁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갭매우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는 무주택자의 전성시대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 카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나요?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안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그래요? 무주택자도 등급이 있잖아. 청약통장이 근래에 제가 기사 본 게 2,700만 개래요. 2,700만 개? 우리 지금 5천만인데 네네. 국민 2명 중에 하나가 통장이 있는 거야. 그러네. 쓸 수 있는 건 제한이겠지만 집을 그만큼 지을 수 있어? 아, 그분들이... 무주택자는 많아. 왜? 그러니까 결국은 무주택자는 많지. 많지만 그 무주택자 입에 떠먹여줄 수 있는 싼 집은 제한이 돼 있다고. 그래서 아주 준비된 무주택자들에게는 전성시대가 올 수 있겠지만 이 물량들이 근래 기사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공공분양 주택들이 미분양이 너무 넘쳐나. 예, 그런 데들 지금도 많아요. 도대체 왜 공공분양 주택들은 싸게 분양하는 건데 왜 미분양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게 의외네. 왜요? 결국은 공공분양도 수요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에 공공분양을 하면 수요가 많지. 근데 이제 비인기 지역들 또는 물량이 많이 있었던 지역들에 매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을 하지 못하면 채우지 못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공공분양도 물량 결국 수요층들도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서 청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미계약으로 가서 주술 수도 있는데도 안 줍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고. 자, 뭐 지금 말씀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짬뽕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 누가 집을 사느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타이틀이에요. 네. 네. 법인이 요새 잘 안 산대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인 거래량을 따져봤더니 이게 법인 니들 한번 집 사봐 죽어 했잖아요. 했더니 물량을 토해내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많이 사고 파고 한 법인들 대상으로 세무조사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세무조사 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잖아. 세무조사 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거저거 구멍 찾아가지고 세금 안 낸 거 내게끔만 했다는 거잖아. 세금 내려면 뭐 있어야 돼? 돈 있어야죠. 돈 마련하려면 뭐 있어야 돼? 집 팔아야지. 그러니까 물건이 법인 물건들이 나온대요. 법인 물건들 나오고 그래서 법인이 개인의 물건을 취득하는 거는 절반 정도 급감했고 반대로 개인이 법인이 이렇게 내놓은 물건 사는 거는 한 40%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나? 다시 역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 증가. 그러니까 법인이 내놓은 매물을 개인이 사들이는 거는 20% 증가하고 개인 매물을 법인이 사는 거는 50% 급감. 그래서 이제 시장 수요의 주체는 개인들로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사느냐. 가격 조정을 기다렸던 실수요들이 사는 경우도 있고 서울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목적의 어떤 수요들이 많이 가면서 매수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청주 이런 데는 몇 년간 가격 박박 기면서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올라오는 데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 세력들까지도 가세를 해서 물건 걷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쫙쫙쫙 물건들 지금 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청주는 벌써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해도 되나? 네. 청주는 제가 벌써 작년부터 얘기 들었어요. 마이너스 이럴 때 가서 잡는다고. 그러니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오셨던 분들은 벌써 정리하고. 그렇지. 네. 지금 뭐 이제 네. 피가 뭐 1,200, 뭐 3,000,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기사에서 얘기 나온 걸 본 거예요. 섰다는 걸 보니까 이제 수익 실현하고 털고. 딴 데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 상황에도 매수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언론에서 자꾸 이제 얘기해 주니까 지금은 청주 사야 돼. 이제 그러고 가는 거지. 자, 시장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시장별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누가 도대체 집을 사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냐. 또 어떤 지역에서는 무슨 소리 아냐. 우리 지역엔 지금 이렇게 손님들도 많고 거래량도 많고 네 매물이 없어서 거래하기 어려운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그렇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경남권 시장 되게 좋던 시절에 서울은 바닥을 박박 겪거든요. 그렇지. 완전 달랐어. 옛날에. 거시 경제는 똑같아. 우리나라 근데 서울은 안 좋고 지방은 좋고 또 한동안 또 지난 2, 3년간은 서울은 엄청 좋은데 경남권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이게 같은 사회,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온도차가 나는 게 참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가끔 이제 다른 분들 유튜브 보시면 거시경제만 앞에다 두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이런 것들은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지역별로 좀 쪼개서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이 내용하고 정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와 같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느냐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자,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책 발표가 됐던 건데, 자, 이 부분 중에 뭐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있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5월달에 원래 이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이제 5대 광역시랑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들을 분양권 전매를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투기화지구 지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6개월 뒤에 전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분양권 상태에선 전매 못하게 할게요. 실수요자들 말 그대로 거주하실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청약하세요. 라고 이제 제도 개선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사실 이제 제일 헤드라인이었고 이제 그냥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거 외에 다른 물건들도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뭐 이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들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아닌 곳에서도 이제 3년, 뭐 기존에 1년이었는데 뭐 3년 늘어나고 그래서 대부분 다 전매 제한 기간이 이렇게 강화가 된다. 그러니까 서울이고 지방이고 이제 그게 이제 엊그저께 이제 기사에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시행령 개정이 들어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청약하게끔 이렇게 분양권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판다라는 개념을 갖지 마세요. 입주해야 한다. 분양권은 받으면 그냥 들어가서 산다. 그냥 받아놓고 있다가 사정이 생겨서 전매하고 이런 거 고려하지 마세요. 그런 흐름을 조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상관없죠. 왜냐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택지가 아니니까. 네. 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수도권 지역에서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광역시에 해당하는 경우 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또 거래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광역시. 네, 광역시 수도권 외 광역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역시는 광주. 이미 다 물렸잖아. 그러니까. 그건 지난번에 얘기 나온 거잖아. 앞으로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물량들은 6개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규제 지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시까지 못 팔게 하겠다. 그렇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다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앞으로는. 지금 그래서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 지방에 좀 갔다 왔더니 두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8월 이전에 분양을 목표로 그래서 총회들을 긴급 소집하려고 빨리빨리 한다. 막차 타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매 제한 되게끔 물건을 분양을 해야 분양이 원활하게 잘 되니까 그렇지. 빨리빨리 하자.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 빨리 내자. 네,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먼저 또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양권 투자자들이 입주권으로 지금 급선회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니까 계속 전화들 오더라고요. 네. 온도에 뭐 어떤 시장에 있는 분이냐에 따라서 그 뭐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질 못해. 계속 전화 받으러 나가시느라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 두 가지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기사를 픽을 했어요. 그 시장이 이렇게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기간이 8월이잖아요. 8월 전까지 뭔가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시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라면 네, 입주권에 관련된 관심들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일이잖아요. 규제가 생기면, 분양권 규제 생기면 사고 팔고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가고, 이거 조합원 입주권도 이제 또 막힐 수 있어요. 만약에 광역시가 뜨거워, 그러면 뭐예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잖아. 그러면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그렇죠. 예, 관리처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이제 그거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작동하긴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규제 공부들을 계속 해야죠. 근데 광역시까지 투기과열지구 그렇게 막 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몇몇 광역시들은 걸려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뭐 그런 움직임이 일단은 이번에 분양권 전매를 막으니까 그렇게 시장은 또 대응해서 분양권 전매 막히기 전에 빨리 분양하자. 또는 막힐 수 있으니 조합원 입주권 쪽으로 사고 팔고 가능한 물건으로 선회하자. 이렇게 또 대응하는 빠른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걸 이제 대응해준 중개업 사장님들은 또 그것 때문에 바쁘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시장에 빨리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와 함께 이런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말하다가 까먹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시장이 네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용산 숙대입구 인근에 재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용산구가 남영동 일대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면 공공주택 등 700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이 2010년 12월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변경에 따라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정이 됐고요. 이후 숙대입구역과 남영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업무 중심지구 개발이 추진됐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되면서 좌초했습니다. 자,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과 함께 일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큰 이슈를 갖고 있어요. 용적률 법정 상한이 250에서 1300%로 높아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산구는 용적률을 800%만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 시기는 2025년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총 732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300가구는 일반 분양, 432가구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슈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재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는 건가? 진짜 이게 재개발인가? 또 한편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은 일반 재개발 구역이랑 또 뭐가 다른가? 이런 식의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재개발 전문가인 강경수 선생님께서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구나. 네. 여기 되게 비싸요. 땅값이. 그러니까 이게
용산은 땅값이 되게 비싼 땅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한강로를 주변으로 좌우 같은 경우 땅값들이 되게 옛날부터 비쌌거든요. 그래서 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고 돈이 뭉탱이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죠.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옛날 이름으로는 도심 재개발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형태로 바뀌고 이제 요번에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또 법이 바뀌면서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일반 상업지역 같은데, 그러니까 땅의 용도가 원래 빌딩 짓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에 해당 용도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 사업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도심 재개발 이런 게 공장 재개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일반 이 빌딩들을 주로 이제 짓고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막 이제 추진하는 데는 아니고요. 용산에는 블럭별로 개발 계획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과거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7, 8년도 그때부터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8년인가 9년, 2010년 몇 월에 아마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 그다음 이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돼서 사업이 가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지부진해가지고 되게 멈춰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다시 사업을 재추진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비계획 입안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보면 뭐 이제 여기가 대로변은 일반 상업이고 그 이면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 가면 먹자, 술집 이제 그런 곳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얘기 나오는 여기는 보면 큰 건물들이 있어요. 뭐 청룡 빌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무슨 제과더라. 아무튼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포함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하면 이게 사업이 다 지주들끼리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일단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예. 요 근래 이제 여기도 있고 요 대각선 맞은편, 그러니까 서울역 쪽으로 올라가는 대각선 맞은편 보면 거기가 이제 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거든요. 거기도 원래 이제 2020년까지 그 내용에 따라서 개발 사업 계획 세우고 추진 주체 만들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지구단위 계획 지금 용산구청에서 변경하면서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뭐 요는 그렇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이 삼각지역 사이에 있는 여러 주택형 재개발 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또는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들도 다시 이제 칼날을 가져오면서 사업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 이게 진짜 2000년대 후반하고 오버랩돼요. 용산의 이런 개발 사업도 사실 뒤에 이제 이 상승장에 마무리할 때 이제 막 움직였거든요. 똑같이 제가 여기 원래 2008년, 9년, 10년 이때 하다가 멈췄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인도 상승장에서 강남 다 움직이고 이제 이럴 때 이제 여기도 이제 다시 힘 받아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용산 개발 얘기 나오니까 이제 또 막 같이 맞물려서 가잖아요. 그게 또 이렇게 계속 어게인 반복되네요. 뭐 아무튼 내용들은 디테일하게 저는 조금 내용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근데 뭐 아파트를 많이 껴서 짓네요. 생각보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보면 732가구에다가 짓는 거면 뭐 면적이라든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일단 사업 시행자가 이게 동의받아서 하는 방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합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 옆으로는 철길이에요. 남영역 내려오는 철길이 있고. 근데 뭐 그 철길은 뭐 덮는다, 지하화한다 항상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쪽으로는 이제 미군 부대. 예. 이게 지금 이슈를 받는 이유가 이게 용산 정비청 부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이슈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그런 거 맞죠?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예. 저 사실 여기 맨날 다니면서 보면
건물주가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건물주가 이렇게 세입자 명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건물도 있었어요. 임대를 안 놔. 그러니까 하나씩 계속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부수고 건물 지으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한다고 하니까 그럼 못하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자 이게 용산이 이곳 저곳들이 이렇게 들썩들썩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니에요. 예, 이게 보면 삼각지역 남단 또는 딱 용산 정비 그 용산 전쟁기념관 전면까지만 딱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고 여기는 안 묶였거든요. 그래서 정비창 개발과 맞물려서 아직 허가는 풀려 있는 지역이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값은 되게 비싸요. 예, 되게 비싸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상가, 그러니까 상가라고 하는 게 먹자, 술집 이런 것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10년도 전에 평당 7, 8천 뭐 그렇게 팔리고 그 이상도 팔리고 대로변 같은 경우는 억대도 팔리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용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보면 신문에 들쑥들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의도 지금 재건축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의도 기사 그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재건축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네. 여의도 재건축 하게끔 해달라고 네. 이제 했더니 안전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1년에 2번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해주겠다. 뭐야? 네.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그런 통합 개발을 카드를 못 꺼내게끔 하겠다. 그게 지금 계속 의지가 읽히죠. 용산은 어쩔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상황에 용산은 봐주고 여의도는 안 봐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봐줄 거면 둘 다 봐주지. 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무튼 용산 시대가 다시 오는가에 대해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용산 시대 온 적 있었어요? 모르지. 자, 7번째. 하남 전셋값이 들썩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교산 신도시 청약 대기자들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 청약 대기자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약 1순위 거주 요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청약 대기자 수요로서 자리 잡고 있다. 또 교산 신도시 교통 대책이 발표되면서 송파하고 하남의 도시철도를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하남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 고덕지구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인접해 있으면서 이보다 전세값이 싼 하남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이동한 것도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보면 하남 교산 신도시가 송파 하남 간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강남역까지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하고 과천지구는 뭐 GTX C 노선을 통해서 뭐 연장하는 방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하남 지역에 추가 공급하겠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을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교통 여건까지 개선이 된다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세 가격 전세로 눌러앉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너무 대충 먹는다. 그랬어? 사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메인 토픽은 이 광역교통 대책 수립한 거라고 보여져요. 가장 파급 효과가 있는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는 이제까지 2기 신도시 다른 택지구와 달리 일단 광역교통 대책을 충분히 수립해서,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예상보다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지분 전환했는데 거기까지 이어지는 교통망들이 뭐 분양대금의 얼마를 보통 평균적으로 세대당 1,200만 원인가를 광역교통 부담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집행이 안 돼가지고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있는 주거수요 분산을 못했다는 게 사실은 치명타였죠.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아예 그냥 반영을 해서 교통 먼저, 그러니까 교통도 같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단 계획을 한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지금 딱 먼저 이번 주에 나왔던 게 바로 이제 하남 교산하고 과천지구의 광역교통을 어떻게 갖출 거냐, 뭐 돈 얼마 정도 예산 집행할 거고 누가 돈 낼 거고 어떻게 바꿀 거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본체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원래 발표 나올 때 하남 교산이 어디냐면 미사 강변도시 풍산지구 밑에 보면
이제 그 밑에 라인이거든요. 근데 위치상으로 보시면 위례에서 동북 쪽에 보면 산이 있어서 그렇지 뚫고 들어가면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는 처음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3호선 오금역을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끔 하겠다. 그럼 3호선 라인으로 묶이니까 3호선 하면 이제 그 다음 넘어오면 매봉이니 양재니 도곡이니 이렇게 해서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강남 접근성 좋아지는 데일 거다. 그래서 교통도 되게 좋은 신도시가 될 거다. 하남 교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호수도 32,000호 정도 되고 그래서 3기 신도시 중에서는 뭐 과천 지구와 더불어서 양대 투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에 보면 좀 보니까 오금역은 조금 약간 외지다. 약간 오금역 자체가 오히려 잠실이라든가 강남 쪽 접근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애초에 좀 더 다른 노선도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호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연장할 건지는 조금 뭐 도시 송파 하남을 잇는 도시 철도를 새로 짓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뭐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도로들 어떻게 만들 거다라는 내용들이 이것저것 조금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남 교산이 좋아질 것 같고 교통이 좀 더 예상보다 개선될 것 같으니까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무슨 노선이 어떻게 연장될 거다? 그러면 그 수혜를 어디가 볼 거냐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 막 계산기 두들기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요거 포함해서 누가 어디로 이어지면서 강동의 이제 고덕지구 안에서는 강동구 고덕지구 안에서는 무슨 역이 환승역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계산하는 분들도 계시고 복잡한 거였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뭘 한다? 하남 교산을 청약하고 싶은데 청약하려면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남에 가서 거주를 하면 하남 1순위 통장이 있으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하남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제 뭐 그런 꼭지 기사예요. 사실 이 기사는. 근데 좀 사실 되게 빠르죠. 뭐가 빠르네? 기사가 하남이 이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전세값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과천도 그렇게 오르다 떨어졌잖아요. 네. 빠르게 너무 빠른 얘기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네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설득력이라기보다는 이제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아직. 하남의 입주 물량이 대부분 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사 강변도시 입주 물량들이 많이 소화될 됐고, 그러니까 물량들이 계속 쏟아질 땐 전세 가격이 바닥이잖아요. 이제 해결이 돼서 이제 전세 가격이 조금 준해서 올라올 만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남 교산에 분양하는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하남 주민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이게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지역 쿼터도 있지만 그 다음에 기타 경기 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첨률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하남에서 거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수요들도 있고 하면서 하남의 다른 지역이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GTX-C가 일단은 이제 원래 들어오죠. 예, 뭐 그래서 정부 과천청사역이 이제 과천지구에서 가까우니까 그거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례 과천 예, 위신선이라고 보통 위례 과천선, 예, 위신선이 아니죠. 위례 과천선이 연장해서 정부 과천청사역으로 오게끔 하면서 이제 그것도 맞물려서 올 수 있게끔. 그럼 위례까지 남부 라인을 쭉 잇는 철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뭐 이 과천지구 안에는 4호선역이 한 3개 정도 맞물리기 때문에 원래 교통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재에서 그 사당에서 과천 넘어가기 항상 상습 정체거든요. 그렇죠. 평촌, 삼본, 뭐 맞아. 군포 다 거기 기호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트래픽을 분산해주는 도로도 조금 뭐 한다. 그리고 이제 안양하고 사당 간 BRT 설치해서 대중교통 철도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약간 트래픽이 많은 부분들을 분산해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도 좀 추가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서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제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교통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나서 파급적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얘기들인 그러니까 거군요. 사실 지난주 과천 전세값이 막 되게 많이 올랐어요를 보기보다는 이 교통대책을
이렇게 세웠다. 나머지 지구들도 뭐 왕숙이라든가 뭐 저기 대장지구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한 뭐 고향 창릉에 대한 교통 대책도 준비되는 대로 아마 연내에 낸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나오면서 또 기대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기 신도시는 좋긴 할 것 같아요. 교통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 근데 이제 어떤 모델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모습의 도시가 될 것 같긴 해요. 이제까지 봐왔던 신도시와는 조금 형태가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번에 과천지구 관련해서 총괄 건축가가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경악을 했거든요. 아, 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내용 자체를 뽑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요새. 네. 비슷비슷하더라고 다 내용들 자체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어게인 앤 어게인이야.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사를 뽑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이렇게 특별하고 뭐 특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러한 사례들이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수사님 페이스북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요새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땀나. 이제 에어컨 켜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시작한 지 조금 되니까 벌써 후끈후끈하네요. 수사님 시원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시원한 여름 나셔야죠. 맨날 똑같은 옷 입는다고 해서 옷 좀 샀어요. 산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비싼 걸 안 샀더니 한번 빨았더니 작아졌어. 쫄티가 이렇게 막 짧아지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